말러와 동료들이 정상적 어머니 아기 양자 관계와 병리적 어머니 아기 양자 관계에 대한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한 관찰 자료들은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발달 과정상의 고착이 좋은 부분 대상과 나쁜 부분 대상이 양가적인 전체 대상으로 통합되기 이전인 유아기 동안에 발생한다는 컴버그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말라와 동료들은 아기가 대상 항상성을 획득하는 2.5세, 3세 이전에는 그런 통합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들은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강렬한 분리불안이 대상 항상성의 획득 실패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계선 환자는 실제 부모가 부재하면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통합된 전체 대상 표상 없이 남겨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클라인 말러와 컴버그의 이론에 기반해 분열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 발달적 모형은 스턴이 시행한 영아 관찰 연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스턴은 분열이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아기는 그런 숙련된 상징적 사고 능력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기의 경험을 좋고 나쁨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수유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방식이라고 여겼다. 스턴의 관찰 연구에 따르면 아기는 수유를 통해 기쁜 경험과 불쾌한 경험을 구성하는 연속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스턴은 또한 좋은 정서 상태와 나쁜 정서 상태의 분열이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는 능력보다 선행한다는 관점에도 도전했다. 그가 수행한 영아 관찰 연구에서는 정서의 분열과 자기와 대상의 구별이 일어나는 순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스턴은 자기와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긍정적 정서 상태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스턴은 좋음과 기쁨, 나쁨과 불쾌를 성급하게 서로 동등한 개념으로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음과 나쁨은 도덕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기는 기쁘거나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보호자의 의도에 대해 복잡하고 상징적인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턴은 이와 같이 섬세한 사고 능력은 생애 첫 1년이 아닌 사고 중환적 관계가 발달하는 보다 성숙한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대인관계 경험을 기쁨과 불쾌의 범주 혹은 쾌락의 군집들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는 그런 군집들이 모든 대인관계 경험을 기쁨과 불쾌의 선상에 따라 구분하거나 분열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발달에 관한 스턴의 관점은 아기가 처음에는 현실에 접하고 내재화하며 그 후에 방어적 필요에 따라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관점은 환상이 생애 첫 1년에 작용하며 대상관계의 내재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과 완전히 대조된다. 스턴은 영아 관찰이라고 하는 인펀트 오브저베이션 스터디 쪽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대상관계 이론과 스턴의 이론이 서로 합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아 관찰이나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나 이 모두가 하나의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게 같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퍼스펙티브가 각각 달라요. 근데 어느 한쪽 퍼스펙티브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 검증될 수 없는 것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백과나 돼서 이거 맞고 틀린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착각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제 가까이 온 분이 손자가 갑자기 혈변을 누워가지고 아직 9개월쯤 된 아이인데 혈변을 누워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일이 없다고 판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상당 기간 혈변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기제를 동원해서 다 촬영해봤는데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하고 무엇을 사진도 찍고 기록을 하고 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그 증세가 없으니까 다행으로 알고 퇴원을 했지만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는 수밖에 이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아 관찰이나 영아 관찰을 통해서 이 아이가 환상이 있느냐 없느냐,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라고 느끼고 있느냐, 그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1차적 자기의 상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마치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이론이 맞고 이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 자체도 이 사람의 하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요즘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정상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미리 검토하고 그런 과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록물이 있을 때 그것을 판독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판독하느냐는 판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거기에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 판독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밝혀낼 수도 있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면 그게 같은 자료인데 그 자료에서 추출해내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분은 이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오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 관찰의 보고는 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 자체가 이게 다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부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멜라니 클라인의 그 이론 자체는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내가 관찰해 보니까 멜라니 클라인 얘기는 다 틀렸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어쩌면 인간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걸 검증하기 어렵지만 멜라니 클라인의 환상 티어리가 판타지 티어리가 영화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어른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한다면 그 이론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존중하면서 또 다른 퍼스펙티브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갈등 구조로 보시지 말고 이런 건 이분의 견해는 이분은 이렇게 관찰했다. 그렇죠. 멜라니 클라인은 이걸 이렇게 이론화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우리가 동시에 조금 소화해내고 이것을 내가 나를 이해하거나 내 이웃을 이해하는데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아기도 성인처럼 정교한 상징적 사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클라인의 견해는 대체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되지만 다른 영화 연구자들 모두가 스턴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페렌스는 분열을 암시하는 행동이 생후 9개월에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페렌스는 적개심과 공격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도할 정도로 불쾌한 경험들이 적대적인 파괴성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호자를 향한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아기는 분열된 대상 표상을 방어수단으로서 발달시키기 시작한다고 했다. 또한 페렌스는 자기 경험과 대상 경험에 결부된 안정적이면서도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정서가 생후 약 2년 중반까지는 내재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죠. 그러니까 영화 관찰을 하지만 그 영화 관찰을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영화 관찰을 가지고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관찰자마다 다르다. 이런 퍼스펙티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이론도 절대시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 맞다, 다 틀리다 이제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연구한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근데 어떤 경우는 상충되는 것 같지만 상충이 아니고 어떤 이분이 관찰했던 것은 이분은 어떤 측면에서 주로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론의 틀, 어떤 가정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가정에 적합한 것들이 보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론의 구조죠. 그래서 이론을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분들이 애썼던 부분은 이분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애썼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선 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화 관찰 연구들이 외부에서 관찰한 행동으로부터 내적 경험을 유추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필연성에 의해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수집된 자료들은 대부분 생후 18개월에서 그 3살 사이에 분열된 자기, 대상, 정서 단위가 궁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단위들은 좋음과 나쁨으로 설명하는 대중적인 용법은 유감스럽게도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 방식이다. 내재화된 대인관계의 복잡성과 이 대인관계와 연관된 정서들을 포착하려면 다른 다양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저자들이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옥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정방대의 지각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 위험에 빠뜨리는 대상 표상으로부터 위험에 빠진 대상 표상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정적인 지각이 외부로 투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는 정신내적 분열 과정의 대인관계적 표현으로서 발달된다. 요컨대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제로서 생애 초기부터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기본 방식을 제공한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두렵고 증오스러운 어머니와 분리될 수 있으며 아기의 증오하는 자기는 사랑하는 자기와 구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제는 아기가 부정적인 자기 또는 대상 표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유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작업은 아기가 통합이라는 과제에 필요한 심리적인 준비를 마칠 때까지 좋음이 나쁨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아기가 자기와 타인의 혼란스러운 측면을 거리를 두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극대화된 분열 속에서 여러분들은 태어났어요. 남북의 분열이라는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분열을 정상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도 이 분열이라는 기제에 의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통합해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죠. 통합 자체가 일어나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 분열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힘들이 워낙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있고 어쩌면 주된 역동이 통합을 방해하는 쪽이 아닐까 하고 느껴져요. 근데 이 사회가 이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분열이라는 것이 극복해야 될 상태가 아니고 분열은 당연한 거고 정당한 것처럼 느끼면서 사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요. 분열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분열된 자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운한 어떤 사회 환경 속에 우리 모두 다 그 속에서 생활하도록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속에서 우리가 그 사회화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런 분열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사회를 거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서로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분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본능적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물들도 보면은 이게 과거에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제 뭐라면 대상을 볼 때 먹을 수 있는 거냐 못 먹는 거냐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이제 그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발견되는 것이 그렇게만 나눠지지 않더라 하는 걸 보는 게 되거든요. 분명히 잡아먹었던 건데 어떨 때는 되게 예뻐하면서 보호하고 있고 어떨 때는 보호하다가
갑자기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동안 보호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고양이도 펫을 키우더라고요. 그 분명히 그 펫을 자기가 잡아온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준 펫도 있는데 그 고양이가 펫을 키우는데 그 펫이 죽으니까 슬퍼하고 뭐 털이 빠지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쥐라는 대상이 먹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친밀감을 느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분열을 시켜왔던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분열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하나가 전체가 다 연속성상에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해하기 편하니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 같아요. 한국에 보니까 또 요즘 갑자기 MBTI가 또 막 유행처럼 막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MBTI가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쪽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르다고 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하고 유사성도 있더라 이런 걸 경험하면서 통합을 하는 건데 그게 분열로 가져오니까 요즘 또 뭐 네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뭐냐 해가지고 자기의 특성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건 좋은데 분열시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어쩌면은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생존이라는 문제를,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은 또 그런 동물적인 그런 분열 상태가 또 오지 않는가 하여튼 이런 분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분별, 식별이라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독촌지, 약촌지를 구별 못하면 우리 생명의 이유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닌지, 동물을 만났을 때 얘가 나를 따르는 동물인지 나를 공격하는 동물인지, 이거 기본적인 식별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기능들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방어적으로 지나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어 행위 자체가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지나치게 방어적인 쪽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어려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분열 기제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유지하는 어떤 에너지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겠죠. 실은 저는 이런 경계선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도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쁜 부분을 자꾸 나누려는 이런 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이라는 게 그냥 갖다 섞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유연하게 어떻게 좀 포용하는 그런 걸로 느껴지고,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나 이런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플렉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고정관념이 우리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이지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편하게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고민스럽죠. 불안하고 고민스럽고 두렵고 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지고잉으로 일상을 편하게 사는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싶다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우리가 디펜스를 따라서 계속 살아버리는 거죠. 나의 모습, 나의 불안한 모습, 나의 두려운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지하게 살다가 이지하게 죽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평생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교수님 그 이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네. 사실 이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늘 써왔던 방어 기제에다가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지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를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최선의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를 대면한다는 건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지만 그것을 나를 바르게 바라볼 힘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나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내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여러분 모두가 실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기서부터 피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상의 모습도 그리고 내 모습 중에 건강한 모습과 어쩌면 지나치게 방어적인 어떤 모습들까지도 내가 성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바르게 만나고 싶은 욕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저녁에 아니면 이 새벽에 이 강의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분열을 생각하면서 교수님도 이제 우리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을 이제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또 한 교수님께서는 포용이나 허용에 대한 그런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들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저도 이제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이 좋고 나쁘다를 구분해 놓거나 아니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해 놓으면 저는 좀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분열을 통해서 저를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허용하는 것들이 내가 편할 수 있는 분열의 방법, 그 테두리를 좀 더 넘어서면서 끌어안는 순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차원의 편안함으로 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깨닫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판단으로 나눠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용하고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의 범주를 넓히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기에서도 다양성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통일성이라는 부분은 전통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이데아라는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구의 전통 속에 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반면의 진실을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다양성만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아무 기준도 없는 삶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관주의, 극단적인 주관주의는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실존주의를 우리가 결국 찾아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더니 다양성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는 그러면 너도 옳고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옳고 그런 게 없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거야. 이런 방종만을 우리가 방종까지도 다 이걸 그냥 포용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실존의 모습이라고 우길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 선을 넘어서야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주의나 실존주의나 이 양극단에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결국 변증법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어떤 그러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순수한 객관이나 순수한 주관이라는 세상이 없는데 우리는 편하게 어느 한쪽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어떠면은 우리가 진지하게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욕구예요. 어느 한쪽에 서버리는 것 자체도. 그런데 불가피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이 불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이걸 무시해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내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용기를 갖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방어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철학자를 임마누엘 칸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서 그걸 다시금 그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실존론을 하는 게 임마누엘 칸트라 그러는데 뭐 시간 나면 책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좋은 뜻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분열 양쪽으로 좋고 나쁨으로 딱 이원론 쪽으로 분열됐던 세상을 그렇게만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양성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열성이라는 게 다양하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막 집단주의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외로움을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양한데 나도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있으니까 외로워지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또 막 헤쳐 모여가 되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집단 간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어떤 조직사회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전체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자체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균형 잡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게 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통합적이지 않고 더 심각한 분열적인 양상을 띄워버렸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을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면 조현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를 자아를 프래그멘테이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불편한 것도 없어져요. 그냥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럼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의미 없는 게 의미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우리가 프리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을 우리의 본질을 내가 결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무엇이건 기존에 있던 사고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실존이라고 우겨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방종이라고 보여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꼭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선택지에 대해서 충분한 탐구를 할 만한 역량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지적이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인지를 자기가 쭉 식별해내면서 그중에 자기가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 어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의식적인 선택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가게 될 텐데
그 의식적인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실존이지. 그래 여기서는 어떤 가치 기준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결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실존이다고 하는 것은 저는 궤변이라고 느껴져요. 그 소피스틱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훌륭한 실존적인 삶을 산다. 이 얘기가 가장 무책임한 얘기가 저한테는 들려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방식의 철학은 별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각각 다르실 텐데 지금 어떤 생각들을 드시는지 오늘 또 분열하고 관련돼서 남아있는 생각들 조금 나눠주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그 전에 심리학 하면 누구를 따라가고 완벽한 사람으로 했는데 이제 교수님과 수업하면서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는 프로이트는 범접할 수 없는 심리학자고라 했는데 프로이트도 비판할 수 있구나. 융 뭐 이런 사람들 교과서 나오면 그냥 보고 외우는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다양성 여기서 나오는 다양성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가 아니라 비평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더 뭐랄까요 더 전문적으로 되어가는 느낌. 그렇게 해서 어쩌면 우리는 말하자면 진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크리티컬한 비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숙고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숙고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면은 그건 세상을 산 게 아니라고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맞는 얘기죠. 성찰함이 없는 삶은 그건 무의미한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한 비율을 가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성적인 삶도 아무 회의 없이 주위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니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그래서 아무 고민 없는 이런 어떤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내가 의문이 많은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럭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내가 다 규명해낼 수 없는 이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러면 나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만 내가 다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신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결단을 하는데 이 고민 과정을 거친 실존적인 결단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가는 이런 삶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분열을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열의 모습이 예수님은 통합이고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정신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몸을 찢는 같은 분열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특별히 이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많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 여튼 저는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은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어떤 교회적인 문화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런 현장에 살고 있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근데 그게 너무 거대하다는 느낌이 되게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좀 저한테는 되게 많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은경님도 사모님이니까 어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함은경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이 잠깐 이 클로징 프로세스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좀 담아내 주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함은경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여러 번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감추고 싶은 모습,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과 교인을 바라보는 모습과 목사를 바라보는 모습과 목사 개인을 바라보는 모습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통합돼서 하나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제 계속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인격적으로 통합되지 못해서 저 스스로 되게 갈등을 하면서 그 갈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 선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의 개인적인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조직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제 판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제가 저의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더 때를 기다리는 게 도움이 되는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나 이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또 그 받아들여야 되는 제 자신이 되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때는 희생인가, 이때는 주장인가,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 안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름받은 그 소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혹과 뭐 이런 것들보다는, 죄와 유혹보다는 시스템적인 갈등이 사실은 더 저를 많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가장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하도록 좀 약간 객관적인 견지에서 저 자신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요. 김태희 목사님 깊은 얘기 나눠주셨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함은경님이나 우리 김태희 목사님 하시는 얘기 속에 저한테 생각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개인적인 악도 있지만 사회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식별들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 강 목사님도 마지막 말씀 주시죠. 예, 저 그 분열성 환자를 이제 보면은 이제 분열성 환자가 이렇게도 보였다가 저렇게도 보였다 할 때, 만약에 치료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거라고 규정해 버리면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나로 판단해야 되니까. 네, 그 치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할 때는 분열적인 양상에서 한쪽을 보면서 저쪽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통합된 인식을 한다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은 그 분열되어 있는 인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치료할 가능성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자신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루기 쉬운 것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만 이 자리에 서 있어 버리면은 사실은 아니다 하는 쪽에 있는 것을 이제 대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과 죄인과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죄인과 같이 있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고 비난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구로 지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간을 이해하는 분은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라고 하든지 같이 있을 수 있으나 단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선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아무리도 그 치료자가 되었더라도 좀 잘 말이 통하고 감당하기 쉬운 쪽으로 조금 기울은 양상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보면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 영적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힘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돈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사람 관계에 막 기울이기도 하는데, 그 리더가 된다 할 때는 전 이제 그걸 또 통합적으로 그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항상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기쁜 건 아니거든요. 뭔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좀 저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을 나에게도 있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그냥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열적 양상도 이해하고 어떨 때는 또 도덕 윤리 뭐 진리를 생각한다면 구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불편한데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용기들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